관광지에서 만난 모녀 귀신썰. 얼마 전에 겪은 일입니다. 원주에는 간양국민관광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계곡에서 물놀이하기에 좋고 암벽 등반 공원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한 달 전쯤이었을까요? 여름을 맞이하여 친구들과 간양국민관광지로 놀러 갔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간 곳인데 가기 전에 그리 기대하지 않았지만 가보니 경치도 좋고 더위를 잊을 정도로 시원하여 정신없이 놀았습니다. 놀다 보니 어느새 밤은 깊어 강가 주변에 있는 민박집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강가 주변에 텐트를 쳤지만 민박집 아주머니께서 위험하다고 하셔서 민박집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낮에 체력을 많이 소모했던 터라 모두들 눕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자고 있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쯤 되었을 겁니다. 소변도 볼 겸 밖에 나갔습니다. 나가보니 야밤에 어린아이 혼자 강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근처 사는 애인가 밤에 혼자 노대 딱히 신경 쓰고 싶지 않아 화장실에 가려는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분명 강가에 있었는데 이윽고 제 오른손에 뭔가 만져졌습니다. 어린아이 손이었습니다. 방금 눈앞에서 사라진 아이가 어느새 제 곁에 와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형아, 응, 너 여기서 뭐해? 엄마 기다려. 엄마, 부모님 어디 계시는데? 집에 계시니? 아니, 우리 엄마 없어. 그럼 엄마 어디 계시는데? 아이가 가리킨 곳은 다름 아닌 강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가를 보니 검은 긴 머리의 여자가 수면 위로 얼굴만 내놓은 채 절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없네. 형아, 엄마가 형이랑 같이 오래. 아이는 제 손을 잡고 강가로 갔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전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강가에 끌려갔습니다. 어느새 제 몸은 강에 들어가 있었고 순간 누군가 물 밑에서 제 발목을 잡고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이젠 죽었구나 싶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팔을 힘껏 잡았습니다. 뒤를 보니 민박집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강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주, 엄마, 그만해. 남편도 가고 애도 데려갔으면 이제 됐잖아. 순간 제 발목을 잡았던 무언가가 사라졌고 강가에서 무사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강에서 나온 후에 민박집 아주머니에게 무슨 이야기냐고 물었지만 아주머니는 아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모임에 가야 했던 할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어릴 때 겪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당시 고3이었던 저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와 더불어 집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어서 유난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집에 일찍 가지 않고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밤늦게 집에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독서실에 갔었고 공부를 일찍 끝내고 봉고차로 먼저 내려갔습니다. 다니던 독서실은 봉고차를 운행했는데 새벽 1시에 출발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공부가 잘 되어 정해놓은 분량을 일찍 마쳤죠. 그래서 봉고차에서 자리를 잡고 음악을 들으면서 좀 쉬려고 했던 것입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 이어폰을 찾으려고 가방을 뒤적이는데 봉고차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어떤 할머니께서 봉고차 안을 보고 계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질렀는데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똑똑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음악 들으면서 눈이라고 감고 있었다면 몰랐을 텐데 할머니가 계속 빤히 쳐다보셔서 어쩔 수 없이 차 밖으로 나갔습니다. 학생, 여기가 어디야? 할머니가 쪽지를 보여주시며 물어보셨습니다. 1동 807호. 봉고차가 세워진 곳에 바로 옆에 있는 동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있는 동이 1동이에요. 여기로 올라가시면 돼요.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데려다줘. 갑자기 손목을 잡혀서 깜짝 놀랐거니와 인신매매가 생각나서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도움을 요청하시는 걸 무시하는 게 더 껄끄러웠던 마음이 컸고 시계를 보니 12시 30분. 아직 출발까지 시간은 있었습니다. 따라오세요, 할머니.
좋은 일 하는 셈 치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8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갑자기 제 손목을 꼭 잡으시더군요. 발소리 내지 마. 속으로 이상한 할머니라고 생각했지만 8층까지 일단 올라왔으니 집까지 모셔다 드리려고 807호를 봤습니다.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807호 문이 반쯤 열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냥 가. 어서. 발소리 내지 말고. 할머니의 말이 이상했지만 출발 시간도 다가와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제대로 가셨는지 걱정되어서 바로 뒤돌아보았는데 할머니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807호까지 꽤 거리가 있었는데 불과 몇 초 사이에 사라지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발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소름이 돋아 서둘러 본고차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면서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새벽 1시 늦은 시간에 먼 데서 할머니가 오시는데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는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늦게까지 모여있고 문이 열려 있었다. 아무래도 전 제삿날에 할머니의 영혼을 모셔다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삿날에 영혼을 집으로 데려다 준 사람은 좋은 일이 한두 번씩 생긴다고 합니다. 바위섬에서 나를 구해준 의문의 언니.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바닷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여름이 되면 강이나 바다로 가족끼리 텐트를 가져가 며칠씩 놀다 오곤 했습니다. 그곳은 우리 가족이 자주 놀러가던 곳이었는데 수심이 얕아서 어린 아이도 걸어서 꽤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바위섬들이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바다와는 달리 아주 가까운 곳에 바위섬이 몇 개 있었죠. 그런데 바위섬 주변은 유독 수심이 깊어서 그곳에서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구명조끼를 입고 들어갔는데도 익사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서 한참을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쳐서 텐트로 돌아가려는데 바닥에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분명히 바닥에는 물때도 그다지 끼지 않아 반들반들한 자갈들만 있었는데도 무언가에 잡아 당겨진 것처럼 엎어지고 말았죠. 그리고 저는 그대로 바위섬 근처까지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었으니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물장구를 쳐서 얕은 곳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어째서인지 전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해안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죠. 마치 만화에서 눈앞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며 제 주변이 어두워지는 효과를 보는 듯 했습니다. 그날은 해도 높이 뜨고 날도 더워서 물의 온도가 높았는데 그곳에서는 굉장히 물이 찼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한참을 버둥거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점점 얼굴까지 물에 잠길 정도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손을 흔들며 주위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외쳤죠. 그런데 주위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 누구 하나도 저를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그제서야 저는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소리는 지르고 있었는데 누구 한 명도 저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더군요. 그제야 제 머릿속에는 어른들께 들었던 바위섬 근처에 가면 빠져 죽는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끝인가 싶은 생각이 들며 절망이 몰려오더군요. 그런데 그때 저보다 2살 정도 많아 보이는 언니가 얕은 곳에서 허리를 숙여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손을 붙잡고 겨우 얕은 곳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봤는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얕은 몰 주변에 몰려서 놀고 있을 뿐이었죠. 한번 놀러가면 2박 3일 정도는 그곳에서 머물렀기에 그 언니를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결국 그 이후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손을 잡으려고 올려봤을 때 잠시 봐서 흐릿하게만 기억하지만 평범한 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 그 언니는 거기서 사고를 당했던 사람의 영혼이나 저의 수호령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강아지의 마지막 목소리. 저녁에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진 나는
우리 집 강아지 뽀삐를 이끌고 편의점으로 향했다. 운이 없게도 근처에 있는 편의점이 모두 문을 닫아 어쩔 수 없이 멀리 있는 편의점에 갔다 오게 되었다.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집에 오던 나와 뽀삐는 가로등 하나 켜진 컴컴한 길을 걷게 되었다. 꽤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고 길이 너무 고요했기에 약간 무서워지기까지 했다. 들리는 것은 나의 발자국 소리와 뽀삐의 헥헥거리는 숨소리 뿐이었다. 그때였다. 우리의 건너편에 있는 어두컴컴한 곳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갑자기 호기심이 가게 되어 그쪽을 계속 쳐다보게 되었다. 그러다 발자국의 주인공이 우리와 20m쯤 떨어져 있을 때 갑자기 그 사람 위로 가로등이 켜졌다. 그리고 나는 뚝뚝히 보게 되었다. 가로등 아래에 서 있는 사람은 삐투성이인 옷을 입고 칼을 든 채 이쪽을 향해 웃음 짓는 여자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 순간 그 여자의 반대쪽으로 왔던 길을 되돌아 뛰기 시작했다. 이건 생존 본능이다. 잡히면 죽는다. 뽀삐가 따라오든 말든. 미안하지만 난 신경 쓰지도 않았다. 왜냐면 그 여자가 낄낄거리며 나를 쫓아오는 그 소리에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하지 못했다.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해 뛰었지만 그 여자는 생각보다 빨랐다. 이대로 있다가 잡힐 게 분명했다. 나는 커브길을 돌아 좁은 골목길로 도망갔다. 그 여자의 시야에서 내가 사라졌다고 확신한 나는 그 옆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에 몸을 숨겼다.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딴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여자가 근처에 온 인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코를 막고 숨을 멈추었다. 어딨는 거야? 잡히면 갈라버릴 거야. 그 여자는 자기 혼자 중얼거리며 웃다가 그대로 사라진 듯 했다. 30분쯤 지났을까? 그 여자가 사라졌다고 느낀 나는 드디어 이성이 돌아왔다. 갑자기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역겹게 올라와서 구역질을 해댔다. 그리고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찾으려 했으나 도망치다 떨어뜨린 봉지에 넣어둔 게 떠올라서 혼자 욕을 해댔다.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이 생각보다 작아서 나는 그 사이에 꽉 끼어있다. 한마디로 빼꼼히 뚜껑을 열어서 밖을 관찰할 수가 없었다. 앞을 보기 위해서는 쓰레기통에서 완전히 나와야 했다. 그 뒤로 나는 1시간은 더 그 안에 있었던 것 같다. 슬리퍼와 발바닥 사이로 음식물 쓰레기는 잔뜩 끼었고 옷이랑 몸도 엉망이 되어서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아직 그 미친 여자가 근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선뜻 나가기가 꺼려졌다. 뽀삐는 어떻게 됐을까? 무사히 도망쳤을까? 뽀삐는 빠르니까 분명히 도망갔을 거야. 잘못될 리가 없다. 이성이 돌아온 나는 그제서야 뽀삐 걱정을 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강아지가 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뿔망뿔망하고 명랑한 소리. 그것은 뽀삐였다. 나는 뽀삐의 생사를 확인하고 안심했지만 나갈 수가 없었다. 정말 미안하지만 너무 무서웠다. 그 여자의 웃음소리며 그 여자가 들고 있던 칼, 피투성이의 옷. 나는 도저히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뽀삐는 계속 짖고 있었다. 나는 그런 뽀삐를 외면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쓰레기통의 틈 사이로 새어오는 희미한 햇빛을 보고 아침이 밝은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드디어 밖으로 나왔다. 나는 뽀삐의 이름을 외치며 쓰레기통을 탈출했다. 그리고 나는 칼로 난도질 되어 있는 뽀삐의 시체를 보게 되었다. 뽀삐의 하얀 털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피가 엉겨 붙어서 털이 하나름 뭉쳐 있었다. 나는 뽀삐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잠시 후 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내가 숨었던 음식물 쓰레기통. 음식물 쓰레기통에 피가 묻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안쪽이 보이게 뚫어놓은 조그마한 구멍이 있었다. 그리고 차갑게 죽어있는 뽀삐.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 여자는 나를 못 찾은 게 아니다. 나를 발견하고 그 구멍으로 나를 계속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아까 들었던 뽀삐의 소리는 그 여자가 입으로 낸 소리인 것이다.
숨바꼭질 중 언니에게 들켰던 것. 어린 두 자매가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밤 늦게서야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할 일도 없고 심심해하던 언니는 집에서 숨바꼭질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진 언니가 술래가 되고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동생은 쏜살같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서 서랍 안에 숨었습니다. 이윽고 2층에서 다 셌다. 이제부터 찾을 거야. 라는 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층으로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아마도 눈을 감고 숫자를 셀 동안 여동생이 내려가는 소리를 들은 것이겠지요. 그리고 여기저기 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동생은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서랍 안쪽에 숨어 몸을 웅크리고 있으면 설령 서랍 문이 열리더라도 안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은 흘러 여동생은 따뜻한 서랍 안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찾았다 라는 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아직 옷장에 문조차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동생은 찾았다는 소리에 실망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한 언니의 작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만히 서랍 안에 숨어 있는데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았으니까 어서 나와. 빨리 나오라니까. 언니는 처음에는 밝은 목소리였지만 점점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벽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여동생은 언니가 자신을 찾지 못해서 화가 났다고 생각해 겁에 질려 서랍에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랍에서 나오자 언니가 보였습니다. 언니는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니는 옷장 안에서 나온 손을 필사적으로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깜짝 놀라 소리를 쳤고 그제야 동생을 발견한 언니는 놀라서 손을 놓쳤습니다. 그 작은 손은 순식간에 옷장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던 여자와 눈을 마주쳤다. 매미소리 짱짱하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나는 방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우리 집은 아파트의 8층이다. 내 방의 창문은 밖과 이어지는 구조였다. 창문 바로 밑에는 책상을 두었다. 이따금 머리가 저려오면 창문 밖을 보면서 시원한 공기를 들이키고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 그날도 어김없이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던 중 창문을 힐끔 바라보았다. 그 순간 창문 밖에 거꾸로 선 여자와 눈이 딱 마주친 것이다. 순간 놀란 나의 몸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해 짧은 시컷만 내뱉었고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다. 잠시 후에 조심스럽게 눈을 떠보니 창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창문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봤지만 떨어진 여자의 시체는 없었다. 그 순간 오한이 들고 몸이 떨려오는 게 느껴졌다. 내가 헛것을 본 것인가? 아니면 귀신을 본 것인가? 그렇게 한참을 멍하게 있었던 중 문득 나는 방에 설치해둔 CCTV를 발견했다. 요즘 들어 식구들이 자꾸 내 방에 들어오는 것 같아 설치한 건데 이렇게 쓰일 줄이야. 여자가 떨어지던 시점을 찾기 위해 CCTV를 거꾸로 돌려봤다. 동영상이 돌아가다가 한순간 창문 밖에서 한 여자가 거꾸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순간 너무 소름이 돋아서 그 영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 얼마 전에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된다던 친구 녀석이 떠올랐다. 나는 그 영상을 들고 그 친구에게 갔다. 나는 무당 친구에게 영상을 보여준 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 친구가 나에게 말했다. 너 이게 왜 여자가 거꾸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너 지금 영상 거꾸로 돌렸잖아. 그럼 거꾸로 올라오는 여자가 지켜야지. 아파트 안에 목을 따라 넣는 이유.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어떤 아파트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집은 주변에 아파트가 많다. 집 오른쪽과 앞쪽이 모두 아파트다. 이 이야기는 내가 고등학교 시절이던 2년 정도 전의 일이다. 저녁 5시쯤 학교가 끝나서 돌아오다가 우연히 우리 집 앞쪽의 아파트를 지나가게 되었다. 우리 집에 가까운 쪽의 2층 방에 창문과 커튼이 열린 채 불이 켜져 있었다. 빈 방으로 알고 있었던 곳이라서 자세히 봤더니 베란다 안쪽의 광경이 보였다. 방의 천장 부분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어쩐지 사람이 목을 매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설마 하는 마음에 몇 번이고 각도를 바꿔가며 자세히 살폈지만 밧줄이 확실히 보이고 그 아래에 사람 머리가 있었다. 얼굴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을 매서 자살한 것으로 보일 뿐이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서 마침 일찍 퇴근하셨던 아버지를 모셔왔다. 아버지도 역시 얼굴이 새파래져서 경찰에 신고했다. 아파트 주인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자 경찰차와 구급차가 왔다. 그리고 경찰관 2명이 우리들 쪽으로 다가와 방의 모습을 살폈다. 분명히 목을 맨 것처럼 보이네요. 라고 말하며 경찰관 1명과 구급대원들이 아파트로 들어갔다. 잠시 뒤에 승합차 한 대가 도착하고 집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파트로 들어갔다. 그리고 경찰관이 방에 들어간 것인지 커튼이 쳐지고 창문이 닫혀서 더 이상 안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나와 아버지는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15분 정도 지나자 미안해하는 모습의 집주인과 경찰관, 구급대원이 나왔다. 집주인은 경찰관과 구급대원 한 명 한 명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있었다. 구급차는 그대로 돌아갔다. 그리고 경찰관 1명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수고하셨습니다. 걱정하셨죠? 다행히 자살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런가요? 마치 자살하는 것처럼 보여서 죄송하게 됐군요. 라고 아버지가 말했다. 그러자 경찰관은 아니, 그렇게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실제로 정교한 마네킹이 매달려 있었거든요. 게다가 온몸에 부적을 붙여놨더군요. 저 방은 빈 방이라 집주인이 매달아 놓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내가 이유를 묻자 경찰관 2명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다가 입을 열었다. 말씀을 안 드릴 수도 없겠군요. 주인의 말에 따르면 오늘은 진짜로 자살한 귀신이 나오는 날이어서 귀신이 나오기 전에 위조품을 매달아 놨다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이해할 수가 없어 몸거리고 있었다. 경찰도 곤혹스러운 듯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예전에 그 방에서 자살한 사람의 기일이라 매년 귀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네킹을 미리 매달아 놨더니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2년 뒤 집주인은 아파트를 팔고 다른 곳에 사는 딸의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한다. 그 아파트는 지금 허물어지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다고 한다. 아기들을 많이 구해와서 다행이야.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한순간 뉴스 화면에 비치던 그들이 다음 순간에는 내가 있던 병원의 복도와 병실에 퍼져나갔다. 창문 바깥으로 보이는 거리에는 되살아난 인간들이 넘쳐났다. 좀비들은 당신의 목숨을 요구하고 있었고 그 울부짖는 소리는 마치 세계의 종말을 구하는 듯 했다. 그들이 날 잡기 전에 도망가야 했다. 병원 밖에 구급차에 탈 수 있다면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도시를 나와서 바다로 향하는 거야. 나는 신생아 병동으로 달려가서 가능한 많은 유아를 붙잡았다. 이 아이들은 여기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었다. 나는 아기들을 커다란 손수레에 담았다. 문을 열고 숨을 가다듬은 뒤 엘리베이터를 향해 가능한 힘껏 수레를 밀며 달렸다. 그 녀석들이 식사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엘리베이터의 열린 버튼을 연타했다. 한 놈이 나를 눈치채고 달려들었다. 나는 손수레에서 아기 하나를 잡고 괴물을 향해 던졌다. 좀비는 먹기 위해 행동을 멈췄고 그 사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구급차까지는 꽤 험난한 여정이 되겠지. 아기가 넷이나 남아있어서 다행이야. 아무도 없는 화장실 칸에 노크를 하고 생겼던 일. 그날 저는 유달리 심한 복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급식도 먹지 못하고 양호실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마냥 누워있던 게 지루했던 저는 화장실로 가서 칸 하나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그것도 수업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때였기에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심한 나머지 바닥에 타일이나 새고 있었을 때 문득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 노크를 하면 무엇인가가 생겨나 회답을 해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침 옆 칸은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며 장난으로 왼쪽 옆 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역시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왼쪽 칸에서 똑똑하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문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깜짝 놀라 기절할 만한 일이지만 그때는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저는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싶어 멈추지 않고 노크를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분명 왼쪽 칸만을 두드렸는데 두드리지도 않은 오른쪽 칸에서도 노크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저는 갑자기 섬뜩해져서 노크를 그만뒀습니다. 그렇지만 저우에서 들려오는 노크 소리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뚝뚝 하던 소리는 점점 따따 하며 둔탁한 소리로 변했습니다. 사방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놀랐던 나머지 화장실 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때 문득 돌아봤을 때 보였던 아무도 없는 화장실의 모습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겨 혼자서는 학교에서 화장실을 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함부로 노크를 하지 마세요. 정말로 없던 것도 생겨날지 모르니까요. 아이가 가리키는 범인들. 어느 시골 마을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초등학생 정도 되는 여아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것이다. 이는 익명의 제보로 세상에 폭로되었고 당시에는 아청법이 강화되던 시점이라 크나큰 관심을 불러 모았다. 경찰들은 당장 해당 아동을 확보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아이에게는 성적인 학대를 받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문제는 아이가 벙어리였다. 게다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 글을 쓸 줄도 몰랐다. 피해자가 범인을 밝히기에 어려운 상황이었다. 성폭력 전담 여경이 인형을 통해 아이에게 성폭력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한 사람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켜달라고 아이에게 말했다. 곧바로 경찰들은 마을로 가서 동네 남성들 중 일부만 불러 모았다. 아이는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두 남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농사를 짓는 정씨와 과수원을 운영하던 윤씨였다. 난 그냥 귀여워서 머리 몇 번 쓰담해 준 게 전부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했다. 그때 마을의 순경이 자전거를 급히 타고 왔다. 그는 경찰들에게 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범인 취급하냐고 따지고 들었다. 아이는 손가락으로 순경도 가리켰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경찰들은 마을의 모든 남성들을 광장으로 불러들였다. 마을이장을 포함해서 무려 7명이나 지목을 당했다. 이 소식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광장으로 찾아갔다. 자신의 아이를 범한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욕을 하며 지팡이를 휘둘렀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아이 쪽으로 시선이 집중되었다.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두 번의 인생을 살게 된 이야기. 나는 한 번 죽었다가 살았다. 철없는 20대, 포기하는 방법밖에 몰랐던 나는 스스로 독극물을 먹었다. 그 독약은 복용자에게 심각한 환각 증세를 일으킨다. 그리고 서서히 목숨을 앗아간다. 죽는 순간까지 고통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약을 택했다. 약을 먹고 늘어져 있는 내 눈앞에 누군가의 실루엣이 비쳤다. 등에 하얀 날개가 달린 천사였다.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저건 환각이다. 그녀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은 채 내 앞에 서 있었다. 마치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에 넋이 나간 탓일까. 갑자기 살고 싶은 욕구가 치솟았다. 그 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극적으로 살아났다. 그 뒤로 난 정신 차리고 살기 시작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으며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아내를 얻게 되었다. 나는 어느 TV 프로쇼에 출연하여 인생 성공담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나는 카메라를 향해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적이 있다고 솔직담백하게 말했다. 방청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때 보았던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만약 그녀가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죽었을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다. 방청객 중 한 명이 지금도 환각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아닌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 질문했다. 나는 그러한 장난기 있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잠시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이후의 일이 기억나지 않았다. 심지어 아내의 얼굴마저도 말이다. 그때 방청객들 사이에 누군가를 발견했다. 눈을 감은 채 기도하고 있는 천사. 그리고 서서히 몸에 힘이 빠져나간다. 야간의 편의점 괴담. 안녕하세요, 공포 괴담입니다. 오늘은 편의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후배는 편의점에서 심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후배는 함께 근무를 하던 선배와 계산대 뒤에서 만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하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다. 어느 날 후배는 평소처럼 계산대에서 과자를 먹으며 그 선배와 함께 쓸데없는 잡담을 하고 있었다. 일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서 가끔 모니터를 체크하는 것뿐이었다. 모니터는 화면이 4분할되어 계산대를 비추는 것이 2개, 식료품 찬장에 1개, 책장에 1개씩 분할되어 있었는데 책장 쪽에 여자 한 명이 서 있었다. 머리가 허리까지 닿는 치렁치렁한 머리를 한 여자였다. 이상하네. 차인벨 소리는 안 들렸는데 라고 선배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가끔은 기계적 오류로 그런 경우도 있으니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언가 이상했다. 시간이 계속 지났지만 여자는 움직이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책을 읽고 있는 것인가 했지만 그것도 아니었다. 여자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책장을 빤히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책을 훔치려는 거 아닐까? 라고 선배가 말했다. 어딘지 모르게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여자다. 후배도 그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기에 고개를 끄덕였다. 둘이서 함께 조사해 보기로 하고 선배는 계산대 쪽에서 후배는 뒤쪽으로 돌아서 책장으로 향한다. 그렇지만 막상 책장까지 와보니 여자가 없었다. 분명히 도망칠 구멍이 없도록 2명이 한 번에 접근했는데 그러자 화장실 쪽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뭐야, 화장실에 간 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둘은 다시 계산대로 돌아갔다. 그러나 모니터를 다시 보고 둘은 몸에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꼈다. 아까와 전혀 다름없는 모습으로 여자가 책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 빠르다. 지나치게 빠르다. 화장실에서 책장으로 돌아오는 것과 책장에서 계산대로 돌아오는 것이라면 이쪽이 훨씬 빠를 것이었다. 게다가 어째서 아까와 한치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책장을 보고 있는 것인가. 혹시 모니터가 고장난 것인가 싶어 다시 한번 둘은 아까처럼 책장으로 접근한다. 그러나 또 여자는 없었다. 식은 땀이 등 뒤로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며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계산대로 돌아왔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니터를 확인했다. 없어졌다. 선배가 중얼거린 대로 모니터에는 더 이상 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후배는 마음이 놓였어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보자고 선배에게 얼굴을 돌렸다. 기다려. 움직이지 마. 선배가 작은 목소리로 절박하게 말했다. 왜 저러나 생각했지만 후배는 반사적으로 움직임을 멈췄다. 두 사람은 모니터를 보고 있는 채로 굳어 있었다. 절대로 지금 뒤를 돌아보지 마. 선배가 다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모니터를 가만히 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화면에 반사된 자신과 선배의 얼굴이 비추고 있었다. 그런데 선배와 자신의 얼굴 바로 사이에 여자의 얼굴이 보이고 있었다. 비명을 겨우 참아내며 후배는 몸을 떨었다. 가만히 몇 분 정도 있었을까. 무언가를 중얼거리면서 여자의 얼굴이 사라졌다. 그리고 1분 정도가 지났다. 이제 괜찮아. 선배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나서야 후배는 겨우 숨을 돌렸다. 겁내면서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억누르며 후배는 모니터에서 떨어졌다. 여기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타나는구나. 선배는 질린 듯한 목소리로 중얼대며 후배 쪽을 바라보았다. 그렇네요. 라고 대답하며 후배는 굳어버렸다. 그 시선을 따라 선배는 모니터를 다시 바라본다. 거기에는 전에 그 여자가 있었다. 거기다가 이번에 그 여자는 카메라를 향해 입을 찢어질 듯 벌리며 웃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 길로
편의점에서 도망쳐 나왔고 다음날부터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나를 엄마라고 얘기하던 의문의 남성. 우리 엄마인가요?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멍하니 있자니 갑자기 옆에 있던 남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 20살의 대학생으로 임신이나 출산 경험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딱 봐도 30살을 넘어 보였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라고 깜짝 놀라서 대답하니 상대방은 그 대답이 의외였다는 듯한 반응으로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반응에 오히려 제가 다 놀랐지요. 신호등이 푸른색이 되자 저는 급하게 거길 떠났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 죄송스럽지만 방구석 폐인 같은 분위기로 깡마른 체형의 눈은 왕눈이 헐고 구겨진 셔츠에 어깨엔 노란색의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와의 첫 만남으로 이후에 수년 동안 몇 번이고 그와 조우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 그 장소에서 저를 기다렸고 반드시 우리 엄마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오라고 그렇게 한마디 대답하면 사라져주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경찰에 말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대학에까지 나타나게 되어서 저는 그에게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2번 다시 나타나지 말라든가 기분 나쁘다든가 그런 걸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그는 나타나는 일도 없고 저는 도쿄의 대학을 졸업해서 고향의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도쿄의 친구로부터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스토커했던 남자, 저번에 대학 근처에서 만났지 뭐야. 엄마는 어디 계세요? 라고 묻길래 무서워서 도망쳤어. 그 이야기를 들어도 저는 그런 남자도 있었지라고만 느껴졌고 저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해 어머니의 날에 현관에 시들어 있는 카네이션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 순간적으로 그 녀석이라고 생각했고 무서워져서 아버지께 상담한 뒤 경찰서에 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피해라고 할 만한 일도 없었기에 당연하다면 당연했습니다만 저는 불안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눈이 쌓인 밤 저는 거리에 보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 미끄러지더니 추돌사고에 휘말렸습니다. 순간 의식을 잃고 다음에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차와 쓰러진 나무의 틈에 있었습니다. 몸이 아프고 움직여지지 않는 데다가 소리를 높여도 주변은 시끄러워서 아무도 저를 발견해주지 않았습니다. 근처에는 불도 크게 타오르고 있어서 이젠 다 틀렸다고 생각했을 때 엄마라고 부르는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여기 살려줘. 여기에 있어. 라고 외쳤습니다. 그도 사고에 휘말린 건지 피투성이었습니다. 눈을 파내며 저를 끌어내줬던 그를 봤더니 그가 더 중상으로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아파 보였는데 그는 저를 보고 웃더니 우리 엄마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기분이 되어서 고개를 끄덕이며 주르륵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닦고 얼굴을 들어 올리니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몇 년이나 지났지만 그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그가 누구였는가는 모르겠지만 흔히들 말하는 유령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전 눈이 내리면 가끔 떠올립니다. 이름도 모르는 아들을 말입니다. 납치당할 뻔했던 경험담.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퇴근길에 납치당할 뻔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MC는 신주쿠에서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살고 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지만 밀린 업무를 끝내기 위해 출근했던 터였다. 마침내 기나긴 프로젝트를 전부 해치웠기에 기념으로 동료들과 밤 늦도록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MC 회사 근처 역 앞에는 평소에도 택시가 잘 다니지 않았기에 밤이 늦으면 택시를 잡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곤 했다. 평소에는 버스를 타고 집에 가지만 최근 일주일 새에는 야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일 택시를 타고 있었다. 지금쯤 가면 야근 끝나고 온 사람들 때문에 줄이 엄청 길겠다 싶어 각오를 하고 역 앞으로 나섰지만
웬일인지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 그저 중년 여성 한 명이 서 있을 뿐이다. 아, 그렇구나. 오늘은 토요일이었지. 다행이라 여기며 택시 승강장으로 향하는데 뒤에서 계단을 달려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린다. 그러더니 어떤 셀러리맨이 뛰어와 MC를 추월해서 중년 여자의 뒤로 기어들었다. MC는 어안이 벙벙함과 동시에 조금 화가 났지만 어차피 그래봐야 2명뿐인데다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군소리 없이 남자의 뒤로 가서 줄을 섰다. 그러자 곧장 택시 한 대가 나타나 중년 여자를 태우고 간다. 좋아, 이제 한 명만 더 가면 내 차례야. 첫 택시가 가고 15분쯤 지났을 무렵 뒤에서 역 계단의 셔터가 큰 소리를 내며 닫혔다. 뒤를 돌아보니 영무원이 점검을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내가 택시를 기다리는 사이 전기가 나가면 어쩌지? 영무원도 퇴근해버리나? 걱정이 된 MC가 휴대폰으로 집에 전화를 하는 동안 택시의 전조등이 보였다. 도착한 택시에 셀러리맨이 탄다. 점점 멀어져가는 택시를 보며 문득 MC는 생각했다. 이 택시가 오는 데까지 20분 정도가 걸렸다. 평소보다 훨씬 대기 시간이 긴 것이다. 첫 번째 택시도 검은색이었고 지금 것도 검은색이다. 휴일 밤이라 택시를 한 대만 운영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며 다시 20분쯤 기다리자 택시가 왔다. 이번에도 검은색이다. 역시 한 대가 계속 오가고 있는 것이다. MC는 택시에 올라타고 행선지를 말했다. A마을까지 가주세요. K중공업에서 내려주시면 돼요. K중공업은 MC 집 근처에 있는 유명한 기업의 하치장이었다. MC의 집은 작은 용수로 건너의 시골길에 있어서 차가 들어갈 수 없었다. 늦은 시간인데 고생이 많으시구만. 뭐 야근이라도 하셨어. 택시기사가 말을 걸어왔지만 MC는 너무 피곤해서 네 하고 대충 대답만 했다. 어느덧 하치장이 가까워져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는데 다시 기사가 말을 건다. 손님 혹시 여기서 일하시나? 쓸데없이 참견이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걸까? 아니요, 아닌데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하자 어째서인지 택시는 하치장을 지나쳐간다. 깜짝 놀란 MC가 여기서 내려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기사는 대답이 없다. 아저씨, 여기서 내려달라고요. 화도 나고 무섭기도 해서 MC가 소리를 치자 택시기사는 손님, 화요일에도 이 택시 타지 않았소? 라고 물었다. 그 와중에도 택시는 계속 달려가고 있었다. 확실히 이번 주는 계속 야근을 한 탓에 매일 밤마다 택시를 탔다. 하지만 그게 뭐 어떻다는 거지. 도대체 영문을 알 수 없어서 MC는 뭐라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몇 분 정도 지났을까? 도로변에 편의점 간판이 보이자 택시는 그곳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택시를 멈춘 뒤 운전기사는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미안합니다, 손님. 그렇지만 그게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요. 운전기사는 명함을 꺼내 MC에게 건넸다. 여기 우리 회사 번호가 있으니까 혹시 불만이 있으면 전화해서 말해도 상관없어. 그리고는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MC가 화요일에 탔던 것은 바로 이 택시였다. 택시 기사도 처음에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K중공업이라는 이름을 듣고 생각이 났다고 한다. 실은 손님이 타기 전에 어떤 남자를 태웠었거든. MC 앞에서 새치기를 해서 택시를 탔던 그 셀러리맨이다. 그 남자도 K중공업에서 내리지 뭐람. 택시 안에서 남자는 계속 전화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조금 있으면 도착할 거야. 라던치 20분 정도 기다려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택시기사가 난데없이 야근이 어떻다느니 K중공업이 어떻다느니 했던 것이 생각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 여기까지 온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MC가 그것을 묻자 택시기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손님은 K중공업에 다니는 분도 아닌 것 같고 화요일에도 이 택시를 탔었잖수. 뭐 나도 처음에는 그냥 그 남자가 이상한 손님이려니 했지. 하지만 K중공업은 불이 다 꺼져 있어서 인기척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모습에 남자가 적어도 여기 사원은 아닐 것이라는데 생각이 미쳤다고 한다. 그런데 문득 차를 돌려 역으로 돌아가려는데 반대편 차선에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4명 정도 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라이트를 비치니까 모두 고개를 푹 숙으려서 숨더라는 말이지.
이상하잖아. 게다가 그 차 운전석에 있던 건 틀림없이 아까 내 차에서 내린 그 남자였다니까. 그걸 보니까 나도 등골이 다 오싹해지더라고. 순간 MC는 아까 택시를 기다리며 어머니에게 했던 전화 내용이 떠올라서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지금 여기야. 택시 타려고 K중공업에서 내리면 되지 뭐. 검은 문에 끌려가는 꿈을 꿨던 경험담.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꿈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21살이 된 남성입니다. 이 일은 3년 정도 전의 일로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제가 마음을 바꾸게 된 사건입니다. 이야기는 저희 아버지가 꾸셨던 악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 아버지는 꿈자리가 뒤숭숭하셨는지 잠꼬대를 하며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어나시곤 했습니다. 마침 그때 저는 시험 기간이었기에 밤을 새고 공부를 했는데 아버지의 잠꼬대가 너무 무서워서 공부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꿈을 하루 이틀 꾸는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그러시다 보니 저는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아버지의 말로는 어떤 기이한 생물과 싸우는 꿈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매번 괴물의 형태는 다른데도 비슷한 곳에서 정체 모를 큰 검은색 문으로 아버지를 끌고 가려는 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께서는 왕년에 복싱을 하셨던 경력이 있어서 매번 괴물에게 승리를 거두셨다고 하시더군요.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특이한 꿈을 꾸셨구나 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반찬 공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반찬 공장에서 반찬을 사서 장사를 하시는 스님 한 분이 계십니다. 스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내와 자식이 있고 술과 고기를 즐기시는 파겟은 같은 분이랄까요. 철학원도 하셨고 기도하러 산에 한 달 넘게 들어가 계시기도 하는 특이한 분입니다. 어느 날인가 스님이 아버지와 술을 마시겠다며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집이 작다 보니 저는 부모님과 안방을 썼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방에 들어오시더니 대뜸 말하기를 여기 자리가 너무 안 좋은데 여기서 자면 안 좋은 꿈 꾸지 않나? 라고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래도 자존심이 상하셨던 것인지 난 그런 거랑은 거리가 멀어 라고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끝까지 마음에 걸리셨던지 술을 다 드시고 돌아가시면서 부적을 쓴 후에 그 부적을 물에 녹여서 아버지께 마시라고 건네셨습니다. 아버지는 은근히 악몽이 신경 쓰이셨던 것인지 남김없이 드시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악몽을 꾸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그 대신 제가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제 꿈은 조선시대가 배경인 꿈이었습니다. 저는 인육시장의 아기를 유괴해서 팔아넘기는 범죄자였죠. 꿈속에서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갓난아기를 훔쳐오는데 갑자기 아이의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그 어머니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아기를 인육시장에 팔아치우는 것도 살인임은 틀림없지만 어쨌거나 직접적인 살인은 처음이었던 저는 기분이 나빠져서 아기를 인근 개울가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고 성실한 나무꾼이 되어 속죄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저는 팔도의 모든 산을 돌아다니며 나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어쩐지 눈에 익은 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싹한 기분이 들어 돌아가려는데 눈에 개울가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 사건이 갑자기 기억나며 알아차렸습니다. 이곳이 그곳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불길한 예감에 저는 도망치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한 곳을 맴도는 것 마냥 그 개울가로만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지친 제가 숨을 헐떡거릴 무렵에 눈앞에 갑자기 물에 팅팅 불어있는 아기의 익사체가 나타나고 온몸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개울에서 그 아이의 어머니가 나와서 제 손목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그 여자에게 손을 끌려가서 하반신이 물에 잠길 무렵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반대쪽으로 휙 비트는 순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이 너무 생생해서 섬뜩하기까지 했지만
평소 귀신을 믿지 않았던 저는 그냥 다시 잠을 청했죠. 그리고 저는 또다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영계 개울가에서 벗어난 것인지 영화다는 무당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마음이 가는 무당이 있었습니다. 계곡같이 하얀 피부에 새끼가 넘치는 이목구비를 가진 마치 유혹하는 것 마냥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 무당에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내라며 저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에 덥석 음식을 집어들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넋을 잃고 계속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파란 도포를 입은 선비 한 분이 나타나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안 돼요. 라며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시하고서 계속 먹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모든 세상이 느리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빠르게 돌아가는데 귀에선 멍하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먹지 말라고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돌려 무당을 봤는데 눈알이 튀어나오도록 눈을 치켜뜬 채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무당의 뒤에 검은색의 큰 문이 열렸고 무당은 제 손목을 잡고 그 문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까 개울가에서의 꿈이 생각나서 온 힘을 다해 몸을 뒤틀었고 다행히 그 방법이 통했기에 극적으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깨니 온몸에서 식은 땀이 흐르고 숨이 가빴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너무 피곤했던 저는 다시 잠을 청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꿈의 무대가 현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집으로 오는 골목길 허공에서 엄청나게 큰 검은 문이 활짝 열리더니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저를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는 물리적인 힘이라 저항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냥 허공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라 꼼짝없이 죽는 것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가 저를 깨우셨습니다. 옆에서 자는데 제가 섬뜩한 소리로 웃으며 나랑 같이 가자 라고 말하길래 놀라서 깨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3번이나 비슷한 꿈을 꾸고 나니 너무나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비슷한 악몽이 저를 덮쳤고 아버지는 그 스님에게 상담을 하셨습니다. 스님은 우리 집에 오시더니 달마도를 한 장 가볍게 그리시고는 방에 걸어두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저도 아버지도 악몽을 꾼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터가 좋지 않은 곳에서 자게 되면 꿈자리가 항상 뒤숭숭하지요. 이분들도 돈 좀 벌어서 좋은 곳으로 이사 가야 할 텐데 안타깝네요. 공포영화 감독의 작업실을 직접 보았다.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영화 감독과 만났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친구가 없다.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같은 여자친구까지도 사교성이 부족한지 남들과 어울리는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너무나 피곤하다. 그래서인지 영화 보는 것이 좋다. 그저 스크린을 바라보면 되니까 주말마다 영화관에 간다. 멀티플렉스 같은 영화관도 가지만 주로 가는 곳은 인디영화 상영관이다. 사람이 적은 한적한 객석에서 앉아있는 것이 행복이다. 어느 주말에 평소처럼 영화관에 갔다. 티켓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말을 건넸다. 낯선 사람, 게다가 남자였기에 경계하며 뒷걸음쳤지만 남자는 환한 얼굴로 말한다. 저기요, 실례지만 제가 이 영화 찍은 감독입니다. 혹시 보고 나서 감상평을 들려주실 수 있나요? 갑작스러운 일로 당황을 했다. 평소에 남자와 이야기할 일도 없는데 더욱이 감독이라니 남자의 미소에 매료되어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다. 그날 본 영화는 공포영화다. 주인공인 여자가 남자에게 납치되어 창문도 없는 밀실에 감금되는 내용이다. 영화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고어적인 연출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자의 미소가 계속 떠올라 남자에게 뭐라 말할까? 계속 그 일만 생각하게 되었다. 영화가 끝나고 자리에 일어났다. 밖으로 나오자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이쪽을 보고 있었다.
고민 끝에 말을 골라서 감상평을 이야기하려 하자 남자가 먼저 말을 건넨다. 이 근처에 제 사무실이 있어요. 차기작을 위해서 감상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데뷔작이라 여러모로 신경 쓰이네요. 물론 길게 시간 쓰지 않아요. 시간 내주신 것에 대해서 사례도 드리고 싶어요. 남자는 영화를 제작하면서 겪은 일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영화관에서 조금 떨어진 건물로 안내한다. 엘리베이터가 20층에 올라가는 중 남자가 쑥스러운 듯 물었다. 아까 제 영화 어땠나요? 아깐 사람이 많아서 대답 듣기가 왠지 쑥스러웠네요. 여기라면 아무도 없으니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도 돼요. 단순한 이야기지만 오히려 공포영화라서 직설적인 것이 좋았어요. 하지만 여자가 결국 밀실에서 괴로워하다가 죽는 내용이라 감독님의 의도가 궁금하네요. 어떤 걸 전달하고 싶으신 거죠? 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문 앞에까지 데려왔다. 문에는 제작사 이름이 새겨져 있다. 남자는 열쇠로 문을 열며 나를 사무실 안으로 이끌었다. 사무실은 어두컴컴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방에는 커튼이 쳐 있었다. 그녀가 뒤돌아보자 남자는 자신의 몸으로 문을 지탱하며 전화를 받고 있었다. 미안해요. 작업 관련해서 연락이 왔네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남자는 속삭이듯 내게 말한다. 다시 실내를 둘러본다. 사무실에는 별다른 가구가 없다.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뿐. 이상하게 주방이나 화장실도 보이지 않는다. 원룸 하나뿐. 생각해보니 처음 왔는데 묘하게 낯익은 방이다. 창문이라도 열까 해서 창가에 다가섰다. 커튼을 젖히자 벽이 있었다. 뒤돌아 남자를 쳐다봤다. 그는 처음에 봤을 때 보여줬던 그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 밖으로 가자 조용히 문을 닫았다. 순간 당황스러워 손에 있던 가방을 떨어뜨렸다. 현관문 안쪽에는 손잡이가 없었다. 그제야 생각이 났다. 이 방이 왜 낯이 익었는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공포영화는 영화가 아니라 실제 살해 장면을 찍은 것이었군요. 꿈속으로 꿨던 광경이 실제 눈앞에 벌어진 일.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꿈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8월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밤에 너무 더워서 잠에 들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을 때였다. 그렇지만 눈을 감고 있으니 나도 모르게 잠에 빠지고 말았다. 잠을 자면서 나는 꿈을 꾸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풍경이었다. 우리 집에서는 차로 5분 정도 거리에 공동묘지가 있다. 먼 옛날부터 있었던 묘지다. 그 묘지 근처에는 은행이나 슈퍼마켓이 있는 데다. 지역 축제도 열리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자주 갔다. 그렇기 때문에 보자마자 이곳이 묘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변은 울창한 나무로 둘러싸인 숲속이었다. 무덤 앞의 묘비에는 여기저기 이끼 같은 것들이 붙어 있다. 꿈속에 나는 어째서인지 무덤에 이상한 장난을 치고 있었다. 묘비를 발로 차거나 무덤 위에 올라가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던 것이다. 어째서 그런 짓을 하던 것인지는 나도 모른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에선가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어떤 목소리가 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게다가 점점 소리는 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뒤에서 크게 웃음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자 그것이 있었다. 머리카락이 산발이 되어 여기저기 뻗친 노파의 목이었다. 쭈글쭈글한 얼굴에 안경을 쓰고 있었다. 얼굴색은 회색으로 좋다고는 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그 순간 목이 사라졌다. 그리고 바로 나의 코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내 눈앞에서 노파가 웃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땀에 흠뻑 젖어서 깨어났다. 단지 이것뿐이라면 그저 조금 무서운 악몽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얼마 뒤에 찾아왔다. 추석이 가까울 무렵에 그 묘지 주변에서 마을 축제가 열렸다. 나도 가족과 함께 한밤중에 축제에 나갔다. 축제는 즐거웠지만 그만큼 피곤해졌기에 나는 축제회장에서 조금 벗어나서 산책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꿈이 문득 생각났다. 그래서 나는 무심코 묘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밤의 묘지는 조용하고 어두웠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 정말 기분이 나빴다. 그리고 그때 웃음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기분 나빠서 소리를 멈추게 하려고 했지만 소리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무서워진 나머지 축제회장 쪽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은 그 순간 머릿속이 아니라 귓가의 노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온 힘을 다해서 축제회장까지 도망쳤다. 설마 꿈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그것도 시간이 꽤 흐른 뒤의 일이었는데 그 이후로 공동묘지 근처에는 가지 않고 있다. 나를 데려가려고 했던 초면의 여자아이.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어릴 때 겪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의 일이다. 여름방학 때 부모님이 가게에서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낮에 집을 보고 있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다. 에어컨을 틀면 혼났기 때문에 나는 창문과 거실의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 그렇지만 TV를 보는 와중에 집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무거움의 근원은 내 바로 뒤쪽 복도였다. 갑자기 소름이 끼치며 무서워졌지만 당시의 나에게는 귀신보다 집을 비웠을 때 오늘 내 부모님이 더 무서웠다. 어떻게든 참기 위해서 TV의 소리를 높이고 무리해서 웃고 있는데 갑자기 귓가에 여자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울음을 참으며 TV도 켜놓고 그대로 집을 뛰쳐나와서 부모님이 있는 가게로 달려갔다. 예상대로 집을 내버려 두고 가게에 온 나를 본 어머니는 화를 내며 어서 돌아가라고 고함을 치셨다. 하지만 나도 집에서 느낀 공포가 너무 컸기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떼를 썼다. 내가 너무나 떼를 쓰자 아버지가 함께 오시기로 해서 나는 떨면서도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조용했고 켜져 있던 TV는 꺼져 있었다. 나는 울면서 아버지에게 그것을 말했다. 그러자 다른 방에서 남동생이 나오더니 TV는 자기가 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는 기가 막혀 하면서 가게로 돌아가셨다. 나는 남동생에게 아까 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남동생도 믿지 않고 나를 바보 취급할 뿐이었다. 나도 남동생이 있다는 안도감에 조금 안정을 되찾았다. 저녁이 되어 부모님이 돌아오시고 밤 9시쯤 되었을 때 어머니가 가게에 가서 우유 좀 사와라 라고 심부름을 시키셨다. 나는 자전거로 5분 거리에 있는 가게에 가서 우유를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가게와 집 사이는 직선거리지만 돌아오는 길은 어두웠다. 나는 낮의 일이 생각나서 벌벌 떨면서 페달을 밟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페달을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 말고도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안심해서 뒤를 살짝 돌아보니 중학생 정도의 여자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내 쪽으로 오고 있었다. 여자아이는 내 옆에 나란히 다가와 나를 보며 싱긋 웃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무서워 떨고 있던 나는 마음을 놓고 가볍게 웃어서 인사했다. 그렇게 1분 정도 달리다 보니 어쩐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통 모르는 사람의 옆에서 같은 속도로 달리는 일은 여간에서는 드물기 때문이었다. 조금 기분이 나빠진 나는 속도를 올려서 여자아이를 따돌리려고 했다. 하지만 따돌릴 수 없었다. 여자아이는 변함없이 웃는 얼굴로 내 옆에서 달리고 있다. 더욱 속도를 올린다. 하지만 따돌릴 수가 없었다. 그뿐 아니라 여자아이는 페달을 밟는 속도마저 아까와 같았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내 옆에 붙어 있는 것이었다. 계속해서 따라오는 여자아이 쪽을 바라보자 내 목이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다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페달을 밟는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웃는 얼굴이던 여자아이는 낮에 들었던 그 목소리로 웃고 자전거와 함께 사라졌다. 그 순간 목이 움직이게 되었지만 그곳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해서 차로에 들어들기 직전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핸들을 꺾어 전봇대에 부딪혔다. 그 사고로 오른쪽 무릎에 뼈가 드러날 정도의 상처가 났다. 집에 돌아갔을 때 어머니는 내 상처보다 고장난 자전거와 터진 우유병을 안타까워하셨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는 2번 다시 보지 못했다. 나를 좋아하던 17층의 여자아이.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아파트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8년 전쯤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부모님께서 10년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저축하셔서 처음으로 장만하는 집이었습니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30평대의 아파트였습니다. 이사를 간 집은 19층이었는데 처음으로 아파트에 살게 되어서 어렸던 저는 들떠 있었습니다. 신축된 아파트라서 저희가 이사 올 때는 새집 냄새가 풀풀 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며 들락날락 거리는데 항상 17층을 지날 때마다 제 눈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직사각형 모양의 긴 유리창이 붙어 있어서 운행되는 동안 밖을 볼 수 있거든요. 17층을 지날 때 밖을 봤는데 올라가는 계단 쪽에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아이가 앉아있는 게 보였어요. 머리는 양갈래로 따았고 창백하리만큼 하얀 피부를 갖고 있었죠. 처음엔 그냥 집 열쇠를 안 갖고 왔나 보다 했는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계단에 앉아서 엘리베이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계속 있으니까 나중에는 저도 모르게 의식을 하게 돼서 17층을 지날 때마다 보게 되더라고요. 그곳에서 한 1년 좀 넘게 살았습니다. 그 여자아이도 1년 내내 그랬죠. 계절이 바뀌는데도 그 여자의 차림새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아닐 거란 생각을 했지만 별 피해도 안 주는 것 같고 해서 그냥 저 혼자만 알고 내비뒀습니다. 그 집에서 사는 동안 저희 가족들에게는 좋은 일은 별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프거나 다치거나 하는 일이 태반이었고 아빠가 보증을 서준 친구가 도주를 하는 바람에 집안이 쫄딱 망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질 지경이 되었죠. 문 앞에 차압이 들어오는 일을 막기 위해서 고생고생하며 샀던 그 집과 아빠의 공장과 가게를 넘겨야 했습니다. 이삿짐을 싸고 이사 가기 일주일 전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이제 여기도 안녕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17층에서 역시나 습관처럼 창문을 봤습니다. 약 3초가 되는 그 짧은 사이 소스라치게 놀라 그 자리에 불썩 주저앉았습니다. 항상 계단에 앉아있던 그 아이. 창문에 찰싹 붙어서 한껏 웃는 표정으로 엘리베이터 안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는 19층에 도착을 했고 정신을 차릴 사이도 없이 문이 열림과 동시에 저는 미친 듯이 닫힘 버튼을 눌러야만 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자마자 아래층에서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었거든요.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이유. A군은 대학교 야구부의 투수였다. 180cm도 넘는 건장한 몸집의 청년이었다. 중간고사 기간이었던 어느 날 A군은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적막한 도서관에서 정신없이 집중하던 때 문득 창밖을 보니 하늘은 어둑했다. 개관 시간이 되려면 조금 여유가 있었지만 못다한 공부는 집에서 하기로 결정하고 그는 도서관에서 나왔다. 도서관을 나서려고 보니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저녁 때부터 비가 올지도 모른다는 일기예보는 봤지만 늦게까지 있을 예정이 아니었던 A군은 수중에 우산이 없었다. 문득 도서관 현관에 놓여져 있는 우산 보관함에 우산이 여러 개 꽂혀 있는 것이 보였다. 중간고사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부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다. 한개쯤이야 A는 놓여져 있는 우산을 훔칠 마음을 먹었다. 가장 많이 놓여져 있는 우산은 흔하고 값싼 투명한 비닐 우산이었다. 하지만 몸집이 큰 A군을 가리기에는 그 크기가 역부족이었다. 그는 그 중에 크기가 크고 비교적 낡은 우산을 골라 잡았다. 우산을 집어드는데 그 손잡이 부분이 조금 끈적했다. 하지만 그 우산을 놓고 다른 우산을 집으면 주변 사람들이 그가 우산을 훔치란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 같았다. 하는 수 없이 그는 집어든 우산을 쓰기로 했다. 그리고 우산을 피는 순간이었다. 펑 하는 소리가 도서관 현관에 울려 퍼졌다. A군이 괴로운 비명을 질렀다. 도서관 직원들이 달려와 보니 불꽃놀이라도 한 듯이 화약 냄새가 진동을 했고 A군의 왼손은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다행히 A군의 손에 붙었던 불길은 금방 꺼졌고 곧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는 심한 화상을 입고 말았다. 경찰 및 소방서의 조사에 의하면 우산의 안쪽에는 불꽃놀이 도구에서 꺼냈으리라 추정되는 화약이 가득 차 있었으며 우산 살에는 캠프용 연료가 달라져 있었다고 한다. 우산을 펴는 원터치 버튼에 발화장치가 되어 있어
우산을 펴는 순간 우산대에 불이 붙는 구조였다고 한다. 한층 더 운이 나빴던 것은 A군이 그때 화학섬유 소재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다. 섬유가 화염으로 녹아내리는 바람에 팔 전체에 커다란 화상을 입고 말았다. 사건 당일 도서관은 시험 기간이었던 탓에 출입하는 학생 수가 매우 많았다. 또한 범인이 우산의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다. A군은 머지않아 퇴원했지만 화상을 입은 손의 악력이 돌아오지 않아 야구선수로서의 생활을 단념해야 했다. 당신은 가벼운 기분으로 타인의 우산을 탐한 적이 없는가? 동생에게 사과하는 죽은 자의 유서.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어떤 죽은 자의 유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유서를 남기고 죽는 이들에겐 어떤 공통점이 존재한다. 그동안 저지른 잘못들에 대한 용서라던가 이루지 못한 꿈들에 대한 미련이라던가 남겨진 자들에 대한 죄송함이라던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들은 조금 다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년 전쯤에 나는 빌라에서 목매어 죽은 지 3개월이 된 사체를 수습하게 되었다. 당시 수습 정리원이었기에 청소기 돌리러 가자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싫었던 시절이었다. 그늘도 어김없이 청소기를 돌리자는 선배의 말에 다급히 준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준비라고 해봐야 디카가 전부지만 말이다. 어쨌든 찾아간 청소장인 역시나 기다란 가죽 벨트에 매달려 있는 부처가 보였다. 우리는 사망한 시신을 수습하러 가자고 말할 때 청소기를 돌리러 가자고 말하고 망자를 가리켜서 부처라고 부른다. 부처 앞에서 2분여간 기도와 함께 작업은 시작되었다. 부처의 바로 아래에는 인분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름덩이들이 굳어져 있었고 방 안 구석구석에는 동승의 알이 뿌려져 있었다. 어쨌든 사진을 이리저리 찍는 와중 부처를 관찰하던 선배가 그의 왼쪽 호주머니에서 유서를 발견했다. 유서에는 별다른 내용은 없었다. 언제나처럼 가족에게 죄송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유서의 말미에 의미심장한 글이 있었다. 내가 죽으면 제일 기뻐할 누군가에게 전달할 물건이 있으니 누가 찾아서 전달해 달라는 것이었다. 주어도 목적어도 없는 유서에 당황했지만 유품의 정리 단계에서 윤곽이 드러났다. 냉동실 속의 돼지고기 뭉치 사이에서 식도와 함께 조그마한 종이가 하나 더 발견됐는데 그 내용이 심히 충격적이었다. 사랑하는 내 동생아, 아마 이게 발견되었을 무렵이면 나는 죽고 없겠지.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다. 날 많이 원망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사례로 바뀐 것을 차라리 알지 못했다면, 그랬다면 좋았을 것을 알게 되니 많이 힘들구나. 네가 나에게 타주던 커피 속에 미처 다 녹지 않은 약물이며 네가 지어준 한약재 속에 들어있던 양잿물 성분이며 깨닫지 못한 채로 죽어버렸다면 아무 일 없을 것을. 미안하다. 이젠 한계구나. 이젠 내가 널 찾아갈게. 모든 것은 부처의 과거 병력에 있었는데 단기 치매 증후군으로 일반 치매 증상과 달리 일정 기간 동안은 치매 환자와 완전히 동일한 증상을 보이지만 단기간 제정신이 돌아오는 병이라고 한다. 그 병을 부처는 무려 20년을 앓았고 그 곁에서 지켜주던 동생 또한 점점 지쳐 살해 계획을 세우게 되었지만 그때마다 번번하게 정신이 돌아와 그 상황을 피해 갔던 것이다. 이 악순환의 끈을 끊을 방법이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부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생각이 든다. 등반하면서 마음속에 새긴 다짐.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등반을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길을 오르기 시작한 지 1시간 15분 뒤에야 나는 정상에 다다를 수 있었다. 땀이 방울적 흘렀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다. 팔꿈치는 너덜너덜해져서 흐른 피로 팔뚝이 얼룩졌다. 제대로 움직이는 다리 없이 87계단을 오르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 그래, 정확히 87계단을 지나왔다. 하나하나를 눈에 새기며 이 짓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음을 상기했다. 척추골이 탈골되어 신경이 절단된 상태로 부러진 양다리와 뭉개진 발목을 움직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다리에서 통증이 느껴지지는 않았다. 이미 마비가 와서 감각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나는 육교 위에 올라왔다. 누군가 거리를 기어다니는 나를 봤을 수도 있겠지만 이른 아침이었기에 아무도 오지 않았다. 몇 분 더 아스팔트 위로 몸을 끌다가 숨을 고르려고 잠시 멈췄다. 육교 바깥쪽을 바라보았다. 끔찍한 몸 상태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름다운 아침임을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휴식을 취한 뒤 팔을 이용해서 몸을 끌어올렸다. 처음에 기어오기 시작했다. 도로 바닥을 볼 수 있었다. 다시금 몸을 던지면서 이번에는 머리부터 떨어질 것을 다짐했다. 매달려 죽은 아이가 보이는 나무. 안녕하세요, 공포 괴담입니다. 오늘은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에는 귀신이 붙어있는 귀신나무가 있다고 한다. 그 초등학교는 주위의 아파트 단지보다 저지대에 있는데 운동장의 맞은편이 아파트 단지와 도로였다. 운동장과 도로변 사이는 높이가 2m 정도 되는 콘크리트 단으로 막혀 있었는데 단 위에는 나무들을 심어서 경사가 있는 작은 숲처럼 되어 있었다. 당연하게도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빙 돌아가는 정규통합 코스가 아니라 운동장 쪽을 통해서 등교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시도했지만 단의 높이는 초등학생이 뛰어내리기엔 부담되는 높이였다. 그런데 마침 운동장 구석 그 단의 앞에는 제법 큰 나무가 하나 있어서 특히 남자 초등학생들은 그 나무의 가지에 한번 매달리거나 나무를 타는 방식으로 그 단을 통해서 등교하곤 했다. 그런데 어느 해 운동회가 끝나고 누군가 텐트나 장막을 치는데 썼던 밧줄의 일부를 그 나무에 걸어두었다. 아마도 학교 선생 중 한 명이 뒤처리를 하면서 손이 모자라 잠시 걸어둔다는 걸 잊어버리고 집에 간 것이겠지. 그런데 다음날 등교를 하면서 평상시처럼 그 나무를 이용하려던 학생 중 하나가 그 밧줄에 걸려버린 것이다. 일이 잘못될 운명이었는지 하필이면 목이 밧줄에 감겨서 교수형을 당하듯 허공에 매달렸다. 그 자리에는 몇 명의 학생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다리를 받쳐서 목이 졸리지 않게 한다거나 목이 매달린 가지를 힘을 모아 꺾어버린다거나 했다면 다른 결과가 있었겠지만 당황한 어린 초등학생들은 한 명이 선생들을 부르러 학교로 달려가는 게 고작이었다. 결국 선생이 왔을 때 그 학생은 나무에 매달린 시체가 되어버린 후였다. 그리고 그 후 나무 근처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학교 앞에 아파트 단지에 살았던 A는 그 귀신을 본 적이 있다. A는 어느 일요일 평상시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다. 부모님들은 깊게 잠들어 있었고 거실에서 놀다가 그것마저 지루해질 쯤 베란다로 나가서 아래를 구경하려던 것이었다. 높은 베란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평소에는 크게만 보이는 건물차들이 장난감처럼 보이는 감각은 어린 아이에게 무척이나 자극적인 것이리라. 그런데 문득 A는 이상한 것을 깨달았다. 아직 하늘에서 새벽의 빛이 사라지기도 전의 시간인데 학교 운동장에 사람이 있는 것이다. 거리가 있어서 얼굴이 보이진 않지만 분명 비슷한 나이의 남자아이가 그 귀신 나무 아래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왜 이 시간에 저기 서 있을까 하고 가만히 보니 그 아이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앞뒤로 조용히 흔들리는 것 같았다. 혹시 저 아이는 나무 아래 서 있는 게 아니라 매달려 있는 게 아닐까. 무서워진 아이는 자고 있는 부모님에게 가려고 뒤돌았다. 그리고 보았다. 새파란 얼굴, 부릅뜨고 있는 핏발이 서 있는 두 눈, 검게 변색되어 늘어진 혀, 어슴푸레한 거실 저편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묵매달린 아이 귀신을. 아이는 부모님이 깨어나 달려와서야 비명을 멈췄다. 이후에는 등교고 뭐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겁에 질려서 결국 부모님은 아이를 전학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모기와 전쟁을 치룬 남자의 이야기. 모기를 싫어하는 남자가 있다. 그가 모기를 싫어하게 된 계기는 어렸을 적 밤에 잠을 잘 때 자신의 귓가에서 앵앵대는 모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게 된 것이 그 시작이었다.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눕는 순간 귓가에서 앵앵대는 모기의 소리가 들리면 그는 바로 불을 켜고 모기를 잡았다. 모기를 잡기 전에는 절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어쩔 때는 모기와의 전쟁이 길어져 아침에 뜨는 것을 보고 잠드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되어 찬바람이 불면 모기가 사라졌다.
그제서야 평온한 잠자리를 들 수 있었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함을 느꼈다. 해가 바뀌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을이 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엔 허전함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우울증이 생겼다. 그것은 지긋지긋한 모기를 상대하면서 생긴 정 같은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손에 죽는 것을 피해 다니는 약자인 모기를 강자의 입장에서 학살하는 즐거움이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학살의 즐거움은 점점 커져서 이젠 잠자리를 방해하는 모기를 잡는 것도 모자라 집안 전체의 모기까지 그리고 다른 건물까지 욕심이 번졌다.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기에 대한 집착으로 그는 급기야 모기를 유인하는 이산화탄소가 살포되는 거대한 기계를 스스로 만들고 만다. 모기가 많다고 소문난 지역을 주말마다 돌아다닌 그는 인적이 없는 곳에 그 기계를 설치하고 그 기계에 유인되어 거대한 유리관에 갇힌 모기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했다.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 모기들을 죽이며 그는 만족을 얻었다. 그렇게 그는 수년간 수많은 모기들을 죽여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그는 모니터 뒤로 보여야 할 창밖의 풍경이 보이질 않는 것을 깨닫는다. 밝게 빛나는 가로등과 나무, 아파트가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는 창문에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고 깜짝 놀라고 만다. 수를 세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엄청난 수의 모기들이 집의 창들을 뒤덮고 있는 것이었다. 거실이나 다른 방의 창을 살펴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모기는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한두 마리 모기 학살에 만족을 못하던 그가 그 취미를 실외로 옮겼기 때문에 3년 전에 창문의 물구멍조차 실리콘으로 막아 모기의 침입을 원천 봉쇄해 해둔 덕분이다. 현관문을 열어보진 않았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그는 생각했다. 밖을 나갈 수 없게 된 그는 자리에 앉아 곰곰이 생각을 한다. 이 상황은 자신을 향한 모기들의 동족에 대한 복수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아니면 생존을 위한 단합인가. 모기들에게 지능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놀라운 일이다. 본능인 것인가. 그렇게 그는 꼬박 밤을 새워버렸고 아침이 되었지만 모기들은 창문에서 떠나지 않는다. 우습게도 그는 자기 집의 상황을 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모기들이 자신의 집 창문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아침 뉴스의 생방송을 통해 방송되고 있다. 뉴스를 통해 자신의 집에 접근 중인 대원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방충복을 입은 채 접근하는 대원들은 모기들을 향해 살충제를 뿌리기 시작하여 상당수 모기들을 죽였으나 어디서 나타났는지 또 금세 엄청난 수의 모기들이 모여든다. 계속되는 방역 작업에 모기들이 이제는 구급대원들에게 달려들기 시작하고 구급대원들은 방충복을 입긴 했지만 시야가 가려져 어찌하지 못한 채 그대로 물러가 버린다. 다음 차례로 온 것은 대형 방역차였다. 방역차가 모기들을 향해 많은 양의 살충제를 뿌리기 시작하고 모기들은 방역차에 달려들지만 어찌하지 못하고 그대로 퇴각해버린다. 아침 해가 뜬 지 한참 되었지만 나는 점심때가 되어서야 창 밖으로 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모기 주제에 인간을 죽이려 하다니 우스운 일이다. 안심하고 창문을 열어 바깥 바람을 쐬려던 그 순간 그는 갑자기 땅이 어두워진 것을 느껴 창문을 통해 하늘을 올려다보고는 깜짝 놀라고 만다. 하늘을 뒤덮고 있는 엄청난 수의 모기들. 급히 생방송 중인 뉴스를 보니 방역차를 추가로 자신의 집에 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간과 모기 간의 전쟁이라는 거대한 타이틀이 어느새 화면 상단에 올려져 있었고 다른 채널은 물론 해외 방송에도 자신의 집이 생중계되는 장면에 어이없음을 느낀다. 그는 다시 창밖을 본다. 그때 마침 모기떼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그 모습을 가까이서 확인한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되었다. 모기들의 크기가 사람의 얼굴만한 것이다. 모기 학살이 취미다 보니 저런 것이 아마존에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이곳은 한국이 아닌가. 한국 모기가 해외 친구들이라도 데려온 꼴인가. 방역차와 방충복은 거대 모기 앞에 무력했다. 사상자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정부는 비상령을 발표한다. 동네 주민들은 이미 대피한 지 오래다. 그만이 이곳에 남아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뿐이다. 모기들은 아까처럼 창문을 뒤덮고 있지만
아까와 다른 것은 거대 모기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저 정도 크기면 창문 정도는 우습게 깰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창문은 깨지 않고 붙어만 있다. 왜 들어오지 않는 것일까? 그는 한참을 생각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는다.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이렇게 죽음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나가서 한 마리라도 죽이고 자신도 죽음을 맞이하자. 집에 구비해 놓은 방충복을 입은 그는 살충제 수십 통을 몸에 달고 길쭉한 토치를 준비한다. 마침내 문 밖을 나선 그는 드디어 모기들과 조우하게 되었는데 거대 모기뿐만이 아니라 일반 모기들까지 자신의 집 주위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게다가 창문에 있던 모기들까지 모두 자신의 주변으로 와 어느새 그의 주변은 모기들로 가득해졌다. 엄청난 수의 모기들이 울려대는 앵앵 소리가 천지를 뒤흔든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그는 한 손에는 살충제, 한 손에는 토치를 들고서 자세를 취한다. 모기가 달려들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왜인지 모기들은 자신의 주위만 배회한 채 공격하지 않는다. 그는 선제 공격을 시작했고 모기들은 그가 내뿜는 화염 앞에서 점점 죽어간다. 하지만 그래도 모기들은 그를 공격하지 않고 마치 자신을 죽여달라는 듯 그가 불을 내뿜는 곳으로 모여든다. 죽여도 끝이 없다. 몇몇 구급대원들이 그를 도우러 오지만 거대 모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만다. 마치 모기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 자신이 죽임당하는 것은 허용치 않겠다는 듯이 대체 왜 이 남자는 죽이지 않는 것인가. 한참이 지나 모기들은 결국 그에 의해서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사건은 특종으로 다뤄지고 모기들이 그를 공격하지 않은 이유는 의문으로 남은 채 사건은 종결되고 만다. 하지만 그 사건에서 살아남은 그는 수개월 후에 자살하고 만다. 그 사건 때 행했던 모기 학살의 엄청난 쾌감 때문에 평소에 하던 모기 학살은 그에게 아무런 만족감도 주지 못했고 욕구 불만족에 의한 강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던 자살이었다. 모기들은 왜 그에게 모여든 것일까? 왜 그를 죽이지 않은 것일까? 그를 자살로 내몰려는 고의였을까? 아니면 그저 단순히 그에게 죽임을 당하고 싶었던 것일까? 모텔에서 다방 레즈에게 들었던 이야기.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오래전에 출장 가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친한 형님의 지인분이 겪은 실화입니다. 서울에 거주하셨던 그분은 내근직이라서 지방 출장이 잦지 않은데 희한하게도 연말에 영업 스케줄이 잡혀 부득이하게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업무는 평일에 진행됐고 여차저차 일을 마치니 밤 10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영업은 하루 만에 끝마쳤습니다. 1박 2일로 잡힌 일정이라 다음 날은 영업이 없었지만 당장 쉬고 싶다는 생각에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대신 모텔방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냥 딱 보기에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 보이는 적당한 가격의 모텔을 잡고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한 요깃거리와 맥주 몇 캔을 사들고 들어와 TV 채널을 돌려가며 무료하게 있던 찰나 사각형의 티슈 케이스에 덕지덕지 붙은 티켓다방 찌라시가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평소엔 업소에 발길조차 들이지 않고 밝히는 사람은 덜어 아니었음에도 이상하게 눈길이 갔고 외지에 나온 데다가 업무 긴장도 해소가 됐으니 호기심에 아무 번호를 잡고 전화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커피 한 잔에 3만원, 시간당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는 주인의 말과 함께 아가씨는 취향을 대충 말해주면 골라서 보내준다는 등 설명이 있었지만 대충 아무나 보내달라고 한 뒤 기다렸다고 합니다. 20분 정도 지나니 다방 레지가 도착했고 어색하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뒤 커피 한 잔을 받고 이야기를 걸었다고 합니다. 본인의 생각으론 보통 이런 계통에선 웬만큼 진상이 아닌 이상 돈을 더 받을 목적으로 이 차를 권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들어오면서도 머뭇거리던 반응도 그렇고 말대꾸도 미지근하게 얼버무리면서 시선을 다른 곳에 두고 마치 대놓고 불편해하는 것 같더랍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지인분은 은근히 화가 오르기 시작했고 찌라시를 처음 봤을 때 호기심이라든지 당장 한 방에 단둘이 있는 어린 여자에 대한 감정은 실마리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차는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응대가 이럴 줄을 몰랐던 지인분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고서 그냥 빨리 가라며 돌려보내려 했답니다. 레지는 돈을 건네받으면서도
왠지 불편하고 짜증내는 그런 복잡한 이상야릇한 표정으로 허공을 보더니 짐을 챙기고 도망치듯 나갔다고 합니다. 단순 호기심 부리로 돈을 썼다 치기에는 비싼 커피값이 짜증났던 지인은 울분을 사귀며 사왔던 맥주를 마시고 잠이 들었고 다음날 깨고 보니 전날 일이 떠오르면서 돈은 둘째치고 은근한 수치심에 열이 다 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다방에 전화를 걸고 끈질기고 집요하게 어제 레지를 바꿔달라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솔직히 그런 장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더군다나 지방에서 한두 번 겪어봤을 진상 손님이 아니었기에 몇 번은 끊기도 하고 말싸움도 했지만 지인분이 워낙 집요하게 물어서 결국 전날 레지에게 전화를 넘겨줬다고 합니다. 일단 지인분도 욱하는 성격이 있으셨던지 다짜고짜 욕을 퍼붓고 생난리를 치셨답니다. 어제 보였던 태도를 들먹이며 거기에 받은 수치심하며 뭔데 비싼 척을 하냐는 등. 그런데 이 레지가 이 이야기를 순순히 듣더니 이상한 말을 하더랍니다. 오빠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방에 사람이 하나 더 있으면 2명을 부르던가 아님 따로 방을 잡고 각 방에 하나씩 넣던가 왜 아가씨는 한 사람만 불러놓고 남자 둘이 방에 있는 건데 난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무슨 이상한 사람들인가 어디 수배자들인가 하고 지인분은 이 말을 듣고 2가지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게 나를 가지고 노나?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 여자가 정말 거짓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와 태도가 아니었답니다. 덧붙여 같이 있었다는 남자의 인상착의까지 이야기하는데 소름이 돋더랍니다. 그 검은색 스웨터 입고 머리 까진 아저씨. 소파 의자에 앉아서 무슨 변태처럼 눈은 개슴츠레하게 맛이 가서 나를 쳐다보고 앉았는데 나 진짜 소름 끼쳤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앉아서는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오빠 같으면 재수 없지 않겠어? 이 말을 듣고 난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간이 소파 의자와 테이블 쪽을 쳐다봤는데 뭔가 한기가 돌면서 섬뜩한 기분을 느끼고 그대로 바로 대충 짐을 챙겨 들고는 도망치듯 모텔을 빠져나와 터미널에서 버스표를 끊고 뒤도 안 돌아보고 서울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텔의 방 안에서 귀신과 하룻밤을 보냈군요. 사람이 적은 주택단지의 이상한 거주자들.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나는 영업사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단지에서 한 집 한 집을 찾아다니며 상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작위로 도는 것은 아니고 담당 구역이 정해져 있어 그 구역 안을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담당하는 구역에서 한 단지만은 영업하러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선배에게 물었더니 시골인데다가 역에서 멀고 주변 인원밖에 없어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적은 단지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 영업 도중 그 부근을 지나가게 되는 일이 잦았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 단지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은 대부분 비어있고 커튼이 쳐져 있지 않은 집도 많았습니다. 대충 3할 정도만 입주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보통 처음 분양할 때 종이로 창을 가려놓곤 한데 그것이 그대로 붙어있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니만큼 해는 빨리 떨어져서 가끔씩 너덜너덜해진 종이 너머로 안에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보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충 영업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도중이었습니다. 바로 그 단지 옆을 우연히 지나가다 어느 동 앞에 있는 거주자 명단에 시선이 닿았습니다. 입주 상황은 역시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입주자의 성이 똑같았습니다. 별일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섬뜩해졌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적게 살아 낮에도 사람 한 명 만나기 힘든 곳이다 보니 더욱 무서워져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동의 바로 앞을 지나가게 될 무렵이었습니다. 1층의 종이 너머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2층도 3층도 모든 방에서 똑같이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왠지 환상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멍하니 보고 있는데 1층의 종이 너머로 누군가가 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헐렁헐렁한 티셔츠를 입은 할아버지였습니다. 다만 그 모습이 뭐라고 해야 할까? 아기에 가득 찬 미소라고 할까? 눈이 뒤집어진 채로 나에게 미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문득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더니 2층도 3층도 모두 한결같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같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전속력으로 달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방금 전 일을 주임에게 이야기하자 주임은 무표정한 얼굴로 내일부터 저의 구역을 바꿔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듣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소원을 비는 우물과 딸아이의 수업. 나는 멍청이다. 오후까지만 해도 나는 좋은 엄마 노릇을 하고 있었다. 아름다운 가을날이었고 낙엽이 너무도 멋져서 딸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섰다. 숲속을 걷는 동안 아이는 어렸을 때 들었던 동화를 떠올리며 끝없이 제잘댔고 나는 들어주었다. 그 동화들을 다 읽어준 게 나라는 건 우리 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아니, 여기까지는 하나도 멍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낡고 오래된 소원을 비는 우물로 아이를 데려갔던 것은 분명 바보 같은 짓이었다. 아이는 눈을 반짝였다. 엄마는 여기에 소원 빌었어? 동전 던지고 소원 빌었어? 딱 2번 빌었지. 내가 답했다. 한 번은 너를 가지게 해달라고 빌었단다. 그리고 이루어졌지. 동전 하나에 너를 사온 거야. 딸은 키득거리며 2번째 소원에 대해 물었다. 그건 정말 진심을 담은 소원이었어. 또 너에 대해 빌었거든. 라고 말하며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랬지. 하지만 너를 잃고 싶지 않았단다. 내가 아기였을 때 2번째 소원을 빌었어. 내가 너무 아파서 의사들이 희망이 없다고 했거든. 엄마는 너무 슬펐고 또다시 동전을 던졌지.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졌어. 엄마 소원 마음에 드니? 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난 정말로 그 소원을 빌었다. 하지만 이야기를 전부 해주진 않았다. 던진 직후 동전이 내 발치로 다시 튀어나온 다음의 이야기 말이다. 그 동전을 다시 집었던 순간에 깨달았다. 우물 밑에 있는 무언가가 혹은 우물 그 자신이 소원을 돌려보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것은 동전보다 가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딸아이는 자기 아빠에 대해 자주 생각했다. 나는 다른 모두에게는 남편이 도망갔다고 말해왔지만 아이한테는 그이가 실종되기 전까지 아주 헌신적이고 자상한 남자였다고 이야기했다. 딸아이의 상상 속에서 남편은 사라진 왕이었고 자신은 공주였다. 딸아이는 아빠도 여기에서 소원을 빌었냐고 물었다. 아니, 아빠를 여기 데려와 본 적은 없단다. 그래 딱 한 번만 빼고 우물이 더 가치 있는 것을 원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한밤중에 누군가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다. 내 이름과 비슷하게 들리는 끔찍한 신음소리가 울리고 역한 냄새가 풍긴다. 눅눅한 지하실이나 동굴에서 나는 곰팡이 냄새 비슷한 것이다. 갑작스레 정적이 찾아왔다. 그리고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뼈가 드러난 손에 의해서 창문이 깨져나갔다. 썩은 살점에서 나는 곰팡이 냄새가 집안으로 스며들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사라진 아빠를 그리워하는 소녀가 빌 소원이란 하나밖에 없는데도 왜 그 아이에게 동전을 주었을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자는 딸아이를 살려달라는 소원으로 남편을 바쳤고 딸아이의 아빠가 보고 싶다는 소원에 남편의 죽은 시체가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군요. 심령장소에 함부로 가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심령장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대학생인 소율과 유리. 그들은 워낙 공포를 즐겨서 유명 공포 카페에서도 높은 자리에 서 있다. 그들이 공포를 즐기기에 웬만한 심령장소는 전부 가보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소율과 유리에게 똑같은 시간에 심령장소의 제안이라며 메일이 왔다. 그 심령장소는 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사라졌다며 소문난 곳이었다. 흔하디 흔한 제안이라서 스킵하려고 했는데 덩달아 사진도 메일로 왔다. 첫 번째 사진은 평범한 콘크리트 주택이었고 2번째 사진은 거실로 추정되는 사진이다. 3번째 사진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사진. 4번째 사진은 2층의 복도 사진. 그리고 5번째 사진은 복도의 끝쪽에 위치한 자물쇠로 잠겨있는 문의 사진이었다. 유리는 뭔가 끌리는 영적 호기심에 가고 싶어 했지만 소율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가지 않으려 했다. 공포를 즐기는 그들이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심령장소에서 몇 번이나 빙의 등을 당하며 죽을 위기를 넘긴 것이다. 하지만 유리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소율은 그 장소로 가게 된다. 8월 15일, 무더운 여름, 주말이었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었다. 디지털 카메라와 손전등, 간단하게 먹을 간식들과 필기도구, 여러 장비들과 부적들을 가지고 그 심령장소로 향했다. 그들은 혼령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새벽 2시에 도착했다. 깊은 산속에 위치한 비포장 도로를 지나서 나온 집이었는데 폐가라고 하기에는 마치 누군가가 관리한 것처럼 너무나 말끔했다. 일단 유리는 사진을 찍고 소율은 메모를 해두었다. 손전등을 켜고 정문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가 않았다. 소율과 유리는 힘을 줘서 열려 했지만 도저히 열리지 않았다. 문이 잠긴 것도 아닌데 열리지가 않는다. 왠지 모를 불안감에 혹시나 해서 들고 온 야구 배트를 들고 다시 한번 문에 손을 가져갔다. 낡은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까와는 달리 너무나도 쉽게 문이 열렸다. 소율과 유리는 갑자기 너무나도 쉽게 문이 열려서 당황했지만 이내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도 집의 외부처럼 매우 깨끗했다. 별다르게 볼 곳이 없었다. 1층에는 부엌과 거실, 그리고 안방이 있었다. 1층을 다 둘러본 소율과 유리는 2층의 계단을 통해 올라갔다. 계단에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들리는 끼익거리는 역겨운 소리는 더욱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했고 이는 소율과 유리를 더 들뜨게 만들었다. 2층에는 복도와 함께 좌측과 우측에 여러 방들이 있었다. 소율이 좌측 첫 번째 방부터 뒤져보려 하자 유리가 갑자기 말했다. 저기 잠긴 문 쪽부터 가보자. 라는 유리의 말에 소율은 잠긴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나무 문이었는데 나무 판자가 이리저리 못으로 박혀 있었다. 마치 절대로 들어오지 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유리는 문을 부숴버리자며 야구 배트로 문을 이리저리 가격했고 문은 부서졌다. 소율과 유리는 잠긴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곧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유골과 피에 젖은 봉지가 가득 있었고 그 한가운데 전등으로 밝혀진 책상이 있었다. 책상 위에는 다이어리 같은 게 올려져 있었다. 소율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 겁을 먹었고 유리도 그러하였지만 다이어리를 열어보았다. 다이어리는 4월부터 쓰여졌으나 피로 젖어 있었다. 7월부터 간신히 해독이 가능했다. 7월 1일 근처에서 산악을 왔던 남녀에게 단도를 던졌다. 단도는 남자의 눈과 여자의 종아리에 맞았다. 남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지만 여자가 도망치려 하자 나는 망치로 여자의 얼굴을 부쉈다. 흩날리는 피냄새가 싫어서 봉지에 담았다. 7월 26일 남녀의 시체가 너무 맛있어 보여 조리해서 먹었다. 생각보다 짭짤했다. 8월 1일 산에서 뛰어놀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화를 냈다. 산삼 다 죽는다고 욕을 퍼붓길래 짜증이 나서 도끼로 목을 찍었다. 할아버지의 머리가 대굴대굴 굴렀고 나는 할아버지의 머리를 발로 차며 놀았다. 할아버지의 몸은 얼마나 맛있을까? 유리는 매우 충격을 받았다. 이거 신고해야 해. 그리고 일기장을 들자 쪽지가 떨어졌다. 8월 15일 누가 우리 집에 무단으로 들어왔다. 전기톱으로 갈아서 뭘 해먹을지 고민해야겠다. 그때 2층 복도에서 전기톱 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